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여성이고 울산 남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남편은 39살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어요.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됐고요. 저는 네일샵을 운영했어요. 한 달에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나왔죠.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사업 안정되고 나서 갖기로 했죠. 시댁은 울산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죠. 시댁과 관계는 그저 그랬어요. 명절 때만 만나고 평소엔 연락 별로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성격이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죠. 2년 전 5월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다녀올게. 응, 조심해. 저도 네일샵 문을 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지환님 보호자시죠? 네, 맞는데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사고가 나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사고요? 현장에서 중장비가 전복되는 사고였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지환이가 사고가 났어요. 뭐, 무슨 사고? 현장에서 중장비가 전복됐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어디 병원이야? 울산대학교병원이요. 알았어. 갈게. 1시간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 아직 수술 중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사고가 난 거야? 시어머니가 다그쳤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회사에는 연락했어? 아직요. 빨리 연락해봐. 저는 남편 회사에 전화했어요. 현장 소장님이 받았어요. 아,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경사면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중장비가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지환 씨가 미처 피하지 못했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저희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부축했죠. 회복 가능성은 없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죠. 여보, 나야.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장기 입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막막했어요. 병원비 얘기도 나왔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중환자실은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나가요? 중환자실은 하루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요? 일반 병실은 하루 5만 원 정도예요.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 준다고 했지만 병원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오후 4시에 닫고 병원 가고 밤 10시까지 남편 곁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어요. 산재 보험으로 70%가 커버됐어요. 나머지 30%는 제가 내야 했죠. 한 달에 45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제 네일샵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 매출이 점점 줄었어요. 제가 오후에 일찍 문을 닫으니까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병원비 45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집 대출금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저축한 돈을 깨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축이 바닥났어요. 병원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밀린 병원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미 3개월치가 밀렸어요. 135만 원이었어요. 저는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왜? 병원비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병원비? 네. 산재 보험으로 다 안 되고 일부는 제가 내야 하는데.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135만 원이 밀렸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네. 남편 간병은 아내 책임이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돈 없어. 우리 노후 자금도 빠듯해. 그래도, 그리고 너 장사하잖아. 그걸로 해결해. 가게 수익으로는 안 돼요. 이미 저축도 다 썼어요. 그럼 가게 정리하고 큰 병원 옮기든지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해. 우리 아들 며느리 아니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근데 병원도 가야 했어요. 저는 밤 9시에 가게 문 닫고 병원에 갔어요. 1시간 있다가 11시에 집에 왔죠. 매일 5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체중도 10kg 빠졌어요. 근데 가게 매출은 여전히 안 올랐어요. 한 달 후 또 병원비 독촉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도 밀렸어요. 죄송해요. 곧 정리할게요. 지금 누적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사업자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신용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를 봤어요. 손님, 지금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얼마나요? 6등급입니다. 대출 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것만이라도 주세요. 저는 3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병원비 180만 원을 냈어요. 남은 12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했죠. 근데 다음 달이 다시 문제였어요. 또 병원비 45만 원을 내야 했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어요. 매출은 점점 줄고 병원비는 계속 쌓이고 저는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계약 해지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걸로 밀린 병원비 6개월치 270만 원을 냈어요. 남은 730만 원으로 당분간 버티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수입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45만 원씩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계산해 보니 1년 반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약국 보조, 마트 계산원, 식당 홀 서빙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근데 면접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해요. 저녁은 안 되시나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연락드리겠습니다. 번번이 떨어졌어요. 2개월 동안 15군데 넣었는데 다 불합격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2년이 됐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보호자님, 남편분 상태가 계속 이래요. 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병원이요? 네. 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비용도 여기보다 저렴하고요.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제가 내는 돈보다 많았어요. 산재 적용 안 되나요? 요양병원은 산재 적용이 제한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주일 후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님, 병원비가 5개월치 밀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225만 원인데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주셔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여러 번 유예해 드렸어요.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왜 또 전화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225만 원이요. 그래서 또 우리 보고 내라고?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 아들 저렇게 돼서 얼마나 마음 아픈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어머니는 병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 2년 동안 어머니 병원에 딱 3번 오셨어요. 그것도 처음 석 달에.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저는 매일 와요. 매일.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내 할 일 아니야? 네, 제 할 일이에요. 근데 시댁에서도 아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너 정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울었어요. 다음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병원비 얘기. 형수님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형제잖아. 지환이 동생이잖아. 형은 형수님 남편이에요. 저희 부모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형수님이 챙겨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저도 아이 둘 키우느라. 나도 혼자 힘들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얼굴로.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절반만이라도. 병원비 절반만 도와줘. 그건 힘들어요. 왜?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은 이제 회복 안 되잖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2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래도 내 형인데, 형수님 현실을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무슨 소리야?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포기하라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남편이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은행에 갔어요.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집 시세가 얼마나 되세요? 2억 정도요. 대출 잔액은요? 5천만 원 남았어요. 상담사가 계산했어요.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밀린 병원비 225만 원을 냈어요. 남은 돈으로 당분간 버티기로 했죠. 근데 매달 대출 이자가 25만 원씩 나갔어요. 병원비 45만 원에 이자 25만 원. 한 달에 70만 원이 나가는 거였어요. 5천만 원을 70만 원씩 쓰면 6년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며 위로했어요. 6년이면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근데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집수도관이 터졌어요.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갔어요. 5개월 후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어요. 병원비로 150만 원이 나갔죠. 7개월 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교체 비용이 300만 원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어요. 6년은커녕 3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2년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님, 남편분 상태가 악화됐어요. 빨리 오세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 침대 주변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폐렴이 생겼어요. 항생제 치료 중인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럼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은 하루 30만 원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행히 사흘 후 남편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중환자실로 가지 않아도 됐죠. 근데 그 사흘 동안 추가 치료비로 80만 원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시댁에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또 뭐야? 지환이가 폐렴 걸렸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한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도 힘들다니까. 얼마든지 좋아요.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며느리,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돕는 게 아니야. 그럼요. 너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남편 간병은 아내 책임이라고.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환이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저렇게 살릴 거야? 차라리 뭐요?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옮기든지 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럼 너 혼자 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 폐렴 치료 관련 서류였죠. 보호자님,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저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입원 확인서. 그러다 낯선 서류가 보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예요. 보험이요? 네. 환자분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실손보험 들었어요? 네, 여기 보험사 명의가 나와 있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생명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 증권 있으시면 가져오시고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갔어요. 남편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 신용카드, 각종 서류들. 그러다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험증권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봤어요. 실손 의료보험 마이너스 가입 금액 5천만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두 번째 서류를 봤어요. 상해보험 마이너스 사망 후유장애 1억. 세 번째 서류를 봤어요. 종합보험 마이너스 입원 일당 10만 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어뒀을 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증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증권번호를 불렀어요. 확인됐습니다. 계약자 이지환 님이시죠? 네, 제가 배우자예요. 어떤 청구권인가요? 남편이 2년 전에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진단서 있으세요? 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담사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후유장애 진단이 나오면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식물인간 상태면 1급 장애로 판정될 겁니다. 그럼요. 상해보험에서 1억,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실비, 입원 일당도 2년치 받으실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체 합치면 얼마쯤이에요?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2년 동안 저는 병원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가게 문 닫고 대출 받고 시댁한테 손 벌리고. 근데 이 돈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 맞다. 제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보험 든 걸 몰랐으니까.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어요.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일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험사에 제출했어요. 2주일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사 완료됐습니다.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실손 의료비 2,500만 원, 입원 일당 730만 원입니다. 합계가 1억 3,230만 원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3일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1억 3,230만 원.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이 돈이 2년 전에 있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가게 문 닫지 않았을 텐데, 시댁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먼저 밀린 병원비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집 담보 대출 5천만 원, 신용대출 300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6천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돈은 7,230만 원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남편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한 달에 45만 원씩 나가도 13년은 버틸 수 있었죠.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네. 시동생한테 들었는데 보험금 나왔다며? 제 손이 멈췄어요. 시동생이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저는 며칠 전 시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보험금 나와서 병원비 걱정 없어. 걱정 마라. 그 문자를 본 거였죠. 네,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 왜요? 궁금해서. 우리 아들 보험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제 입에서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은 안 궁금하셨으면서요? 뭐, 2년 동안 병원비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근데 지금은 궁금하세요? 보험금 나왔다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 네. 어머니는 2년 동안 병원에 3번 오셨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주셨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주신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동생도요. 형이 식물인간 됐는데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안 왔잖아요. 그건 바빠서 바쁘면 돈이라도 보내주셨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와서 보험금 얼마냐고 물으시는 게 웃겨요. 며느리, 그래도 우리가 시댁인데. 시댁이요? 저한테 며느리 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돈은 제 남편 거예요. 시댁 돈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2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요. 우리 아들 보험금인데 우리가 받아야지. 남편 수익자가 저예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그래도 우리한테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년 동안 135만 원도 안 도와주시면서 1억 넘는 돈은 달라고 하세요? 그건, 어머니, 저 이제 시댁 연락 안 받을 거예요. 뭐, 남편 간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아내 책임이니까요. 며느리,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댁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시동생 번호도 차단했죠. 다음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 나와. 병실 밖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나갔어요. 왜 오셨어요? 보험금 얘기해야지.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보험금 절반은 우리 거야. 법적 근거 있어요?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 수익자는 저예요.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못된 며느리야. 며느리 책임 다 했어요. 2년 동안 혼자서요. 이제 어머니 간섭 안 받을 거예요. 너.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아, 네. 시어머니가 손을 내렸어요. 며느리, 너 두고 봐. 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지켰어.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시동생도 찾아왔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보험금은 제 거예요. 나눠줄 생각 없어요. 시동생이 화를 냈어요. 형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더 너무했어.
2년 동안 한 푼도 안 도와주고 결국 시댁에서 포기했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수익자니까 방법이 없었죠. 지금 저는 남편을 잘 돌보고 있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새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보험금으로 충분하지만 미래를 위해서요.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손 잡아주고 얘기해줘요. 여보, 오늘 날씨 좋더라. 우리 나중에 같이 산책하자.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 때 외면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은 좋을 때만 나타나요. 돈 생기면 성공하면 다시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저는 혼자 버텼고 결국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